오늘은 저희 지금 시장 좀 상황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할 간단한 이슈,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넣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신도시 얘기, 일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기 신도시들 관심들 많으시고, 요즘 뭐 리모델링 이슈, 재건축 이슈, 그리고 그냥 뭐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관심들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신도시 얘기 짧게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 얘기를 좀 가볼까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얘기도 좀 잠깐 할 거고요. 이슈가 됐던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이게 왜 발표자 샵이 안 나올까요?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대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내용들 좀 말씀 나눠볼게요. 화면이 안 되네.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장 정리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요즘 그 정부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게 네, 되네요. 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안 되는 줄 알았네. 네. 일단 그 보시면 요즘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좀 뭐 규제책을 좀 풀어주는 걸로 했다가 다시 그러지 말자고 했다가 뭐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지금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규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조금 재산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다시 방향이 선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자꾸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정치를 하시려는 문제가 지금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좀 냅둬주시면 알아서 시장의 흐름대로 갈 텐데, 너무 이제 그 어떤 그 방향과 정치가 이 정책적인 방향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책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 거기에다가 네, 제가 좀 말을 좀 세었는데, 국민들은 사실 지금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 특히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어, 그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서도 굉장히 크게 그 표를 몰아줬던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되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음은 그렇겠죠. 지켜왔던 고수했던 것을 여기서 바꿔가기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또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계속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이렇다 보니 좀 고민이 많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어떤 재산에 대한 그 세금을 과도하게 지금 매겨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문조사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설문조사는 그거예요. 종부세법하고 재산세에 대한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뭐 한 그 50% 이상이 공감한다 아니면 모른다 약간 이런 식이었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45%였어요. 좀 반반 정도로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그 기준은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는 방안, 이거 완화죠. 그래서 세금을 좀 덜 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1주택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거의 뭐 64%가 공감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 공시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점 세부담을, 우리가 이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들도 세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완화의 방향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떤 세제에 대한 규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재산세, 그 종부세는 조금씩 약간의 완화의 어떤 방향으로 좀 방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 강화 얘기가 나왔어요. DSR에 대한 이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점차적인 강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눌까 해요. 이제 시행되는 건 7월부터예요. 7월부터 되는데 이게 이제 DSR 강화가 어떤 거냐면요. 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살 때는 이제 차주 단위의 DSR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DSR이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대출을 쓰면 그 원리금 대출의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신용 대출에 대한 원리금까지 다 포함한 이자까지 다 포함한 원리금과 이자 다 포함한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LTV도 있고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LTV도 있고 DTI도 있는데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원리금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걸 받았을 때는 이자를 포함하는 게 DTI고요. 그리고 LTV는 그냥 담보대출 인정 비율, 주택에 대한 그 대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이 DSR은 더 강화된 대출 규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집에 대한 담보대출, 원리금, 그리고 이자 다른 무슨 그 기타 다른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의 어떤 그 금액으로 묶어서 금액을 제한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규제인데 이것이 6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마다 적용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한 80% 이상이 그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은 다 이 DSR 규제 적용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뭐 지금 서울 아파트들이 6억 아래에 있던 아파트들이 다 6억을 막 넘어가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어요. 6억 넘어가 이제 6억으로 점점점 5억대 있는 아파트는 다 6억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조금 가격대가 저렴해서 5억대 때 추천드렸던 아파트들이 다 막 그 6억의 허들을 막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억 초과되는 것들 다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씨가 마를 것이고 문제는 또 이게 7월부터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5월, 6월 지금 2달 기간 동안 내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가격이 조금 아직은 그 6억대에 걸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빠르게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바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6억에서 9억대 주택 매수 수요가 이제 단기에 굉장히 집중되는 막 많이 지금이 아니면 못 사겠구나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시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용대출 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집값을 좀 자극하는 어떤 규제 대출 규제가 될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는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6월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이제부터 무거워지고 이제 6월부터 이제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아파트로 임대를 내셨던 단기 임대 사업자 내셨던 분들도 이제 6월 넘어가면 종부세가 이제 합산이 되게 되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정리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에 지금 정리했을 때는 이제 1년이 막 지나서 2년이 아직 안 됐다면은 이제 처분하실 때 이제 일반 과세를 받는 분들 중에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곳에 이제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중도 그 오히려 단기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분들도 집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되게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30일이죠. 4월 말. 오늘 이제 시작해서 한 달 딱 채우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더 세금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오늘도 그런 분들을 배웠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분들이 시장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그리고 그게 핵심적인 가격의 하락을 막는 요인이냐, 이거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뭐 공급도 늘어난다는데 그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에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야 됐다면 진작에 내려갔어야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른 어떤 요인을, 가격의 하락의 원인을 찾는 데에서 바른 어떤 그 요소를 찾아낸 것은 아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 제1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넘치는 유동성. 지금 막 코인이나 뭐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흘러가는 이 자금들은 다 유동성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을 담아둘 안전한 어떤 그 창구를 찾는 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그릇에 자산을 담으시는 자금을 담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매월 나오죠. 국토부에서. 바로 미분양 물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치예요.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이렇게 흘러있는 것이 이제 준공 후 그리고 준공 전 미분양 모두 합한 것이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 라인이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되고 있는 빈 집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어요. 세대수가 한뭐 1000세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준공 후 미분양 전국이 9,965호밖에 없어요. 준공 후 미분양이. 그리고 수도권에선 그 중에서 943호이면 수도권 전체에서 다 준공이 됐는데 비어있는 집이 9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역대급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집이 부족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집이 필요한 시장에서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대한 그 어떤 방향을 피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공공으로 가든 뭐로 가든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일단 소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되어야만 풀릴 문제가 앞으로 향후 5, 6년 뒤까지 한참 더 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주목해 보실 것은 그 전세 가격이 지금 조금 주춤한데요. 아마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전세가 상승이 다시 나올 거예요. 전세 값의 어떤 움직임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신고가 경신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뭐 지금 재건축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뛰는, 이제 항상 압구정이 뛰면은 대치동이 뛰는 그런 모습이 항상 같이 나왔었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자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지금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개포우성이 지금 실거래 신고가를 찍었고, 신현대 11차에서도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다 압구정이죠. 밑에 현대 14차까지 다 이제 압구정에서 계속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눈에 띄는 건 용산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되고 대기 중이다 보니까 신축이 아니어도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용산 파크타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도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이제 굉장히 좀 쾌적하고 용산공원이 뷰가 되는 그런 자리, 여기도 신고가가 나왔어요.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아파트 신고가가 나온 거고, 롯데캐슬 라떼 여기도 방배동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방배 재건축이 요즘 힘이 좋다 보니까 여기도 좀 싸다라고 봤는데 역시 되게 큰 평수다 보니까 가격이 뭐 이렇게 나와도 비싼 느낌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의도, 목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오늘 거고요. 잠깐 외부로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신고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고가 많이 올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좀 볼게요. 롯데캐슬 클래식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죠. 여기도 굉장히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신고가가 나왔고, 동시에 두 건이나 거래가 됐네요. 그죠? 4월에 연달아서.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판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준 강남,
그죠? 그래서 판교는 좋고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옆에 이제 그 그랑블의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강남 아파트들 또 이제 송파에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인 올선, 네,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좀 이제 재밌는 게 이런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라든가 경희궁잘 이렇게 좀그 준신축 아파트인데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거나 호재가 좀 많은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자리들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경희공자, 경자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싸다. 도심 아파트에 저렇게 좋은 교통 여건과 환경이 우수한 아파트인데 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인데 신고가가 나온 상태고요. 흑석동은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나 뭐 청계천에 있는 아파트.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세가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좀 그 뒤로 갈수록 아파트를 쭉 볼 수 있지만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상단에서 끌어주는 아파트들의 힘이 되게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 바로 어젠가 그젠가에 이제 또 언급했던 게 이 강남권의 아파트 중에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에 지금 45평이 47억에 이제 47억 3,500이네요. 여기 거래가 된 게 또 확인이 됐고요. 여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에 가면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어디예요?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이제 레데펠에 지금 대형이 가격이 또 신고가를 찍었어요. 54평이 53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4월 1일 날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그림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저 위에 상단에서 움직이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막 도망가면은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따라갈 것이고 밑에서는 또 6억대, 뭐 9억대인 아파트들이 막 밀려서 올라가겠죠 앞으로. 그 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 4, 5억대에 있던 아파트들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들이 또 따라 올라가겠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중간과 끝이 계속 움직이면서 가운데도 같이 끌려서 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국가주택의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제가 빼뜨린 게 있네. 잠깐만요. 좀 최근에 그 매주 나오는 제가 이제 가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잠깐 얘기해 볼게요. KB에서는 이제 오늘 나온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늘 올라왔지만 항상 월요일 날 그 한 주간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서울이 KB에서 최근 한 2주 동안은 계속 뭐 하락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상승률의 하락이에요.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건 오르기는 하는데 오른 폭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바뀌어서 이번에 상승률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0.28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소폭 확대됐다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KB에서 상승률이 올라간 경우는 이제 한 2주, 3주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되게 요렇게 돼 있고 또 여기랑 같이 이제 볼 게 우리 뭡니까 KB 말고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난주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상승률이 동일하게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재건축 아파트나 이런 쪽에 이제 좀 비중을 보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시도별 매매 가격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 보세요. 빠진 데가 없어요. 다 상승이에요. 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만큼의 상승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금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시장에서 잘하는 방법은 내가 최소한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내 몫을 만들어놔야 내 지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6월 넘어가서도 가격이 차분히 흘러가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다산 진건 거기도 교통 호재가 있는 자리들을 잘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로 최대한 가까이 진입하시는 방향이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석관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네, 거기도 좋죠. 앞으로 이제 그 석관동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장위가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주변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장위 사륙구역에 이제 분양 진행하고 입주하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 시간들 가격이 계속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여기 보시면 KB를 잠깐 다시 볼게요. 가격이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 보면은 강북 지금 보시면 주간 변동률 보시면 강북 그리고 양천, 노원. 양천은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 목동의 어떤 힘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고 강북, 노원, 마포, 강남 이러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그 상승률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강북권은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 재건축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좀 있는 곳도 있고 막 이래서 분위기가 요즘 조금 반전돼 있죠. 그리고 이제 노원은 뭐 지금 계속 뜨거운 지역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호재도 많으니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그 어떤 욕심을 계속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마포나 강남권은 가격이 좀 비싼 동네긴 한데도 그래도 매수가 붙고 있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알람 설정해 놓은 그 아파트들 시세가 계속 거래가 계속 요즘 나오는 걸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또 조짐이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도 보시면은요, 안산의 단원구, 뭐 동두천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승률 상위 지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가격을 좀 저렴한 곳에서 괜찮은 인프라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너무 가격이 싼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상록구, 시흥, 군포 이런 데죠. 105 신도시 이런 데 지금 가격이 좀 오른 걸로 확인이 되고 군포도 여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방법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나왔네. 일기 신도시 개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냐면 지금 우리가 매수를 찾아보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법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죠.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게 그렇다 보니까 요즘 많이들 보시는 데가 신도시 지역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자료를 하나 제가 갖고 왔어요. 그거를 같이 볼 건데 먼저 여기 펴서 볼게요. 자, 지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이렇게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에서 각자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방향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나름대로는 성공했던 그 신도시 개발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신도시들이 다 연한이 이제 30년 차가 다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기도 좋고 그리고 거주 환경도 우수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다 우수한 동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꾸준하게 매수 수요가 있고 특히나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탄탄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견고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많이 가격이 올라와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요 내용 갖고 온 거는 그 건산연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이죠. 거기서 이제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자료여서 제가 거기서 좀 발췌도 했고 그 연구 보고서도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보고서 볼 시간이 되면 같이 볼 건데 일단 지금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보시면 시세가 분당과 평촌에 비해서 일산이나 이제 중동은 부천이죠. 부천이 좀 안 움직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제일 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교통 여건 그리고 일자리가 이쪽에 많이 포진돼 있었다는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힌트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떤 가격을 계속 꾸준하게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만약에 지금 일산이라든가 요로 일대에 어떤 교통 여건도 더 개선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더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을 한번 돌아가서 목적 신도시 계획 현황이에요. 자 볼게요. 신도시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당시 할 때 뭐 아시겠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죠. 200만 호 건설 발표하면서 30만 호 신도시 개발을 이제 계획을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획 인구가 분당은 39만, 그리고 일산은 27만 6천, 평촌 16만 5천, 삼본 16만 7천, 중동 뭐 이렇게 돼요. 16만 5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인구를 계획을 하고 이제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다 89년에서 뭐 95년 이렇게 뭐 입주가 거의 일산 같은 경우에도 94, 5년도 많았고 그 뭡니까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92년 뭐 93년 이렇게 입주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식들이 거의 이제 30년 차가 뭐 몇 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의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재밌는 것은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전세가는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죠. 전세는 뭐예요?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이나 뭐 분당이나 평촌이나 다 보면은 전세가 상당히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나 이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던 뭐 지역들 그 일산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전세가율 갭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막 몇천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한 1년 전만 해도 정말 1,2천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고 뭐 지금 요즘 뭐 좀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인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입지 괜찮은데 전세가 매매가가 많이 붙어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산 신도시의 이제 계획 현황이 이랬다면 목적이 어땠는지 잠깐 볼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옛날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목적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였어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택난 해소인데 신도시 개발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시설 유치로 자족적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 고용 창출 자족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분당의 가격을 여태까지 잘 끌어왔던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주요 기능이 상업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 기능을 부여하고 생활시설을 첨단화하겠다. 이런 이름만 들어도 저기는 가격이 되게 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일산 볼까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치면은 이제 분당 다음으로 큰 신도시인데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도시 지역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네. 북부 지역의 개발.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남북의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남북 통일 대비 거점 도시를 확보하겠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 일산 같은 경우는 분당보다도 훨씬 용적률이 낮아요. 그래서 일산은 땅이 큼직큼직해요. 막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쾌적성에서는 일산이 이제 분당보다 더 우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중간중간에다가 아파트를 더 끼워 넣을 계획으로 그렇게 지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요 기능이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평화 배후 도시 개발 이러한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일산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어떤 그 반경거리로 보면은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프라,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이 그
서남권으로 이제 좀 동남권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입지적인 소외가 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는 어떠냐? 평소는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어떤 신시가지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기본 도시 구조와 연계 보완을 하겠다. 그러니까 평촌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잘 보시면 그 분당을 많이 따라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약간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평촌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3분이죠. 3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분산 효과, 주택 공급을 促진하고 주택 수요에 부응을 하겠다. 이런 방향인데 조금씩 점점 뭔가 성의가 떨어지는 듯한 목적에 있어서 중동은 대단히 택지지구 조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안정화, 지방화 시대의 거점 도시 형성,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도심과 연계를 서울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그러한 신도시로 이제 중동은 또 건설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 세 신도시는 대단히 택지 조성으로 주택난을 해소하는 거 목적으로 좀 많이 뒀고요. 쾌적한 신도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균형 있는 도시 공간의 구조를 개편하는 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과 주요 기능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못 올랐고, 또 중동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뭔가 이제 좀 도시로서의 기능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못했죠. 입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시세를 한번 비교해보는 재밌겠죠? 네, 채팅창 잠깐 볼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네, 마두 구축 대형 살까요? 지금 일산 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매매 가격 지수 추이예요. 추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제 신도시의 매매 가격 지수 추이가 보면은 이제 일산이 제일 이제 밑에 있네요. 그죠? 제일 밑에 있고. 그건 지수 추이예요. 지수 추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촌이 제일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그러니까 여기 2004년이죠. 4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각각의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어떤 방식인데,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평촌이 되게 좋았던,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평촌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단기에 상승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2004년 뭐 5년 요때 분당을 매수하신 분들은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중동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년도에 시장 좋을 때 많이 올랐다가 주르륵 내려와서 굉장히 좀 상승률이 저조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많이 만회가 됐을 텐데 여기 반영이 다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많이 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싸다. 그러니까 일산을 제가 무조건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싸요. 아직도 가격이 많이 싸고 그 인프라라든가 환경,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수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슈가 되게 많죠. 고향 방송밸리라든가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들어오는 사업들 진행되는 게 있고, 또 거기에 강력한 교통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뀌어질 수 있다. 지금 평촌이 굉장히 많이 올라줬는데 평촌처럼 분당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승률 수익에선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일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볼거리가 뭐냐면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자, 좀 봐야 돼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경기 평균치를 봤을 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가 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분당 같은 경우 60%, 지금은 이것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일산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70%를 상회해요.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평촌도 65%, 삼본, 중동 다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산 같은 경우가 많이 가격 갭을 좀 메운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세가율이 좀 굉장히 높은 거. 그냥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가가 아직은 싸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여기를 한번 잠깐 보면요. 2000년도하고 2020년도하고요. 그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 보면 좀 기가 막혀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뭐 평당 643만 원, 뭐 640, 뭐 513만 원 이렇게 3.3제곱미터 더 가격이었다면 지금 평당 3,000, 일산은 평당 1,500, 거의 이제 반토막으로 차이가 나게 됐어요. 자, 이게 신도시 광교. 광교가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환경을 그대로 살려주는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좋죠. 환경, 호수 옆에 있고 막 뷰도 너무 좋고 쾌적하고 굉장히 이제 그 뭡니까 용적률을 적게 써서 아주 쾌적한 환경의 도시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교통, 신분당선이라는 교통 탄탄한 교통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다 갖춘 거죠. 교통도 있고 상품성도 우수해 환경까지 갖춰.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인프라 뭐가 들어와주고 이러다 보니 도시가 탄탄하게 시세가 맞춰주고 거기에 또 일자리도 멀지 않아. 뭐 다 있죠. 다만 이제 광교랑 서울의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서울 아파트가 좀 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는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주긴 할 텐데 만약에 그거에 비교해서 광교를 살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마포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살까 한다면 지금은 저는 서울의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광교는 사실 안 물어보셔도 되는 동네예요. 네. 살고 계시거나 거기 살면서 그쪽으로 직장을 출퇴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 물으셔도 됩니다. 안 물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죠.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아까 앞에서 잠깐 하다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 걸쳤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이 Y가 어쩌면은 이제 다음 주 아니면 오늘로 방송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좀 방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여서 이 얘기를 좀 정말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정성을 갖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조용한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이러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자꾸 규제도 더 뭐 강화한다고 하고 아니 뭐 규제가 강화 안 돼도 대출을 자꾸 강화한다고 하고 공급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장의 어떤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지금 더 다시 내려가는 게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내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특히나 내가 실거주를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탈이 없어요. 탈이 없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내가 매수를 안 했는데 가격들이 다 올라가 버리는 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겁이 나는 거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이제 7월부터 이제 강화되는 게 적용이 될 거고 세제도 이제 강화되는 게 이제 6월부터죠. 그래서 그 전 시간 동안 급한 분들은 물건들을 내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뭐 부담을 안는 분들의 급매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7월까지 가지 말고 6월 내에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좀 기간을 7월 안으로 뭔가 우리가 결정하실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무주택자 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뭔가를 작은 거라도 해놓으시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좀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잘 잡으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매수를 하실 때 물건을 가서 보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는 경우가 많다면 그냥 빨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눈빛 발사를 하셔야 돼요. 눈빛 발사. 나 사고 싶다. 나 할 의사 강하다. 이런 거 자꾸 어필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몇 명일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PD님 묻고 따블로 가자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좀 강력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어필하시면
아무래도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 저분은 꼭 물건 나오면 바로 계약금 바로 넣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분에게 정보가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볼게요. 복비 더블, 복비 더블.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좋은 거 빨리 이 가격이 나오는 물건 해주면 내가 얼마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지금 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면 이제 어차피 종부세 많이 내야 돼. 어차피 양도세 무거워져. 굳이 팔 필요 없어.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시 걷어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움직이실 필요가 있죠. 자, 볼까요? 네. 돈 없으면 금매도 사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을 낮추셔야 됩니다. 빨리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매수 결정이 안 되고 늦어지고 해서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저거 사고 싶은 거야. 난 저 물건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물건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오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걔 말고 걔 차순위로 생각할 수 있었던 물건마저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된다면 빨리 다음 단계 물건을 빨리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신축에 목매지 마라. 이거 시간이 좀 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축 아파트 있죠.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은 신축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엑셀을 하나 표를 그 전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맘먹었던 거였는데 한번 잠깐 갖고 와 볼게요. 엑셀표 이거 이제 제가 그 아파트별 지수 가끔 말씀드렸던 건데 지수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2020년 1월. 그러니까 모든 이 아파트별로의 가격을 이제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산정을 해서 환원시켜서 산정한 그래프인데 제가 지금 어디를 했냐면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것만 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늘려봐야 되겠네. 여기 보면은 본동 신동아, 본동 레미안 트윈파크, 본동 강변 유원, 상도 레미안 3차, 상계주공, 남산타운, 옥수리버젯, 문촌마을 3단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가격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한 그래프에다 같이 올린 건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상승률에 있어서 신축이 무조건 우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성과가 좋은 애는 가장 바닥에서 얘는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지수인데 내 혼자 몫으로 가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애가 제일 잘한 애죠. 걔가 누굴까요? 퀴즈네요.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퀴즈 누굴까요? 여기 지금 본동 신동아, 본동 레미안 트윈파크, 뭐 강변 유원, 상도 레미안, 상도 3차, 레미안 3차, 남산타운, 옥수리버젠, 상계주공, 문촌 뭘까요? 퀴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 이게 좀 늦기는 해요. 네. 상계주공 3단지. 그런데 북한 원전우님, 네, 문촌 3단지, 상계주공, 문촌, 남산타운. 상계주공과 지금 문촌이 겨루는 분위기군요. 네. 여기서 가장 많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는 요거죠. 상계주공 3단지입니다. 네, 상계주공 3단지. 지금 짙은색 남색 있죠? 요게 상계주공 3단지인데 지금 얘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제 상계주공 3단지를 예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가격이 저렴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일을 제일 잘해준 거예요. 똘똘하게 움직여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한 애가 문촌마을입니다. 일산이요. 네, 문촌마을 3단지인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그 2008년, 7년, 뭐 6년 요 당시에 일산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분당하고 가격 기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내려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힘을 못 받은 시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옥수리 버전이고 그다음에 그 약간 회색
회색이 본동 신동화인데 요거 어디 갔습니까? 본동 레미안, 주황색이 본동 레미안 테마파크인데 이 두 아파트가 제법 신축급에 속하죠. 그런데 상승률을 보면은 그렇게 더 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입지가 되게 좋은 아파트를 갖고 왔기 때문인데, 만약에 상품성이 우수한데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라면 결과는 좀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성의 가치가 좋은 힘을 계속 발휘해 줄 수 있는 기간은 길면 10년이에요. 그 10년을 지나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막 옹알이하고 막 이런, 아기 키워보시면 다 알 텐데 옹알이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막 자기 손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신기하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 한 딱 돌해서 한 두 돌 사이에 막 걷고 말도 하고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그쵸? 그 한 돌 막 걷는 아이하고 막 태어난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아이는 엄청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세요. 뭐 초등학교 가서 6학년하고 5학년하고 뭐 2학년, 4학년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생활하면 1년 차, 2년 차 나이 차이는 차이도 아니죠. 뭐 거의 친구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농이고 갈수록 삶이 그렇듯이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서 얼마 기간 동안은 굉장한 격차를 벌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치인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새로 태어나서 막 이럴 때와 나중에 이제 정말 그 본연의 모습을 갖췄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라는 거에 목을 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입지, 그리고 이제 우수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면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그것을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이슈로 전환될 수가 있겠고, 뭐 꼭 구축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적절한 어떤 연차의 아파트를 좋은 입지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격을 방어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목매지 마시라. 다음에 더 재밌는 그래프를 좀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신축에 목을 매지 마시라. 그 다음에 9억 이하 주택을 내가 사야겠다. 9억 이하 주택이 지금 서울에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뭐 대표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뭐 관악구, 아까 우리 언급했었던 개봉, 뭐 저쪽 구로 일대, 그리고 조금 이제 가면은 은평구 일대, 그리고 금천구 일대가 되겠고, 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성북구 일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핫한 뭐 도봉 이쪽 일대, 중랑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도 그렇죠. 그래서 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 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실입주를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받는 데인데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금이 부족해. 근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다면 갭으로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년 있다가 내가 만약에 입주를 못하면 그냥 일반 세율로 해서 팔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냥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2년 지나면 이제 그 차익에 대한 적정한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작은 갭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 아니어도 꼭 서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산도 말씀드렸고 평촌, 뭐 삼본 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돈 모으면 대출 활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입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을 잘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갭이 적을수록 조금 내가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갭으로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청약을 내가 지금 청약을 65점이야, 뭐 69점이야 이런 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막 뭐 좀 40점대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뭐 결혼 계획이 없어 이런 분들, 나는 자녀를 안 낳고 살 거야 뭐 이런 분들, 청약은 그냥 웬만하면 포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노원 전망을 부탁하신다는데, 노원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격이라는 것이 계속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이 가치가 계속 상승해 있었다면 좀 멈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좋은 호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입지에 붙어 있는 아파트라면 무조건 괜찮고요. 학군지가 또 있고 거기는 또 교통여건에 또 호재가 있는 지역 자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서열의 갭을 많이 메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서열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구별의 어떤 그 그래프를 보면 시세를 보면은 그 구의 서열이 바뀐 곳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바뀔 수는 있지만 아주 치열하게 시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 아니라면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 대신에 내가 상당히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어쩌면 Y로 만나는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주 한 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좀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되게 안쓰러운 분들을 배웠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이제 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 다 계속 무주택 기간을 꽤 오랫동안 지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녀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막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서울을 떠나기는 싫고 자금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금이 많진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굉장히 강하게 꼭 매수를 해라. 매수를 꼭 하는데 뭐 서울을 떠나기 싫다면 지금 세를 살면서 수도권이라도 꼭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꾸 마음을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밟히고 그분들이 자꾸 걱정이 돼서 다음날 전화 다시 드렸어요. 꼭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만약에 내 지금 자가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자금이 조금 있는데 좋은 걸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투자의 방향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히나 이제 좀 좋은 어떤 그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시기로 요 한두 달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실시간 채팅으로 보너스처럼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라이브 시간에 꼭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상담 많이 할 거니까 라이브를 라방 시간을 지켜서 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이 시간에 또 불금 오늘 좀 약간 흐린 날인데 또 와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탄탄한 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저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